안녕하십니까. 저는 UC 샌디에고 바이오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 슐랩에서 후닥으로 일하고 있는 장홍재라고 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음, 새롭게 개발된 이미지 디컴포지션 방법인 에이팍을 이용하여 초해상도 스티뮬레이티드 라만 스캐터링 이미지 메서드를 개발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포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진짜 바이오모리큘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프로틴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리피드가 존재하고, 다양한 종류의 DNA, RNA,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스몰 모리큘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세포의 각 기능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종류의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아, 여기 에너지 대사작용만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메타볼릭 패스웨이에 포함되는 관여하고 있는 바이오모리큘들의 숫자는 약 10여 종이 넘습니다. 이 각각의 화학 반응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상적으로는 각각의 정도를 동시에 다 한꺼번에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기술을 그런 이미징 기술을 가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미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 색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징 일반적인 이미징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미징 방법과 이미징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이상적인 이미징 기술이라고 하면은 어떤 대상을 측정하고 어떤 그 대상을 분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이미징 기술과 이미징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망가지고 제한된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한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식과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미경의 경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모델이 있습니다. 아벨 리밋이라고 하는 이 식은 현미경의 해상도 한계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식입니다. 이 식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는 이제 해상도의 한계가 우리가 사용하는 현미경의 빛의 파장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티브 렌즈의 뉴메리컬 어퍼처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한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이미지 흐림 현상, 즉 하나의 포인트 에미터에서 발생하는 빛이 얼마만큼 크기로 흐려지는가를 정의하고 있는 즉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 이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 그리고 이 아벨 리밋이 정의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의해서 현미경의 해상도를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러한 그 제한된 해상도를 넘어서기 위해서 190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종류의 초해상도 현미경들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스테드이고 스테드는 일반적으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그 형광 신호를 제거하여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몰레큘 로컬라이제이션 마이크로스코피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폰트 스펠러 펑션을 이용하고 그 싱글 몰레큘의 깜빡임 현상을 이용하여 각각 다양한 종의 넓게 퍼져 있는 싱글 몰레큘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초해상도 이미지를 얻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초해상도 이미지들이 있으나 주로 형광현미경에 초점을 두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광현미경이 아닌 다른 현미경을 사용을 한다면 초해상도 현미경을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초해상도 현미경이 아닌 다른 방법에서 어떻게 초해상도 이미지를 구현할 것인가는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포인트 일리전 페인팅, 즉 점묘화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전묘화의 경우에 불연속적으로
표현된 각각의 점들이 연속적인 형태의 한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형광현미경과 다른 분자들, 각각의 분자에서 기반한 신호들을 활용하고 있는 현미경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과 들어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들 또한 불연속적으로 분포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는 이미지들은 아주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물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희가 개발한 방법에서는 이제 가상의 그 제한된 숫자의 가상의 버추얼 에미터들을 이미지에 분포를 시키고 그 버추얼 에미터들을 위치를 수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초해상도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Atom Based Intelligent Decomposition, 줄여서 APAC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더 이론적으로 더 깊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미지 디컴포지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디컴포지션은 여기에 보여지는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미지 Y는 우리가 측정으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 X는 고해상도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예, 여기 블러링 커널이라고 부르는 A는 일반적으로 현미경에서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과 이상적인 이미지 X를 통해서 이미지가 현미경 아까 표현된 아벨 리밋 혹은 디플렉션 리밋 시스템에서 어떻게 흐려지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지금 여기 컨볼루션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흐려진 이미지가 특정적인 디텍터에 의해서 얻어질 때 얼마만큼의 노이즈가 포함이 되는가 해서 부하소니한 노이즈 그리고 추가적인 가우시안 노이즈를 통해서 가우시안 노이즈 또는 어디티브 노이즈가 더해짐으로써 우리가 측정할 때 얼마만큼 망가져 있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제 그 측정된 이미지 Y와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에 대한 정보. 이 정보는 이론적으로 또는 실험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역으로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 X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미지 디컴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디컴볼루션 프로세스는 처음에 1949년 노벨트 비너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처음에 무선 신호에서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방법이며 이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아, 이 방, 아, 이러한 방법은 차후 1980년대 현미경 이미지에 적용이 되었고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미지 디컨버션 방법은 루시드 리차드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 개발은 되고 있고 이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미지 디컨버션 프로세스는 논리적으로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의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추가적인 아티팩트의 영향으로 초해상도 이미지 방법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티팩트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 이미지 올림푸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이미지에 대한 예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 패널 A는 가장 이상적인 오브젝트의 형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프 시스템으로 이미징을 한 경우에 특정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에 의해서 이렇게 흐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흐려진 이미지를 디컨볼루션 프로세스로 다시 변환하였을 때 얻어지는 결과에서는 특히 비너 필터를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 오브젝트 바깥쪽에 여러 가지 잔상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디컨볼루션에서 의해서 발생되는 아티팩트의 한 형태이며 이런 영향으로 보통 정확도가 낮다 혹은 이것은 초해상도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식의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론적으로 왜 아티팩트가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디컨볼루션 이 자체의 성격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미지 디컨볼루션은 한 가지 대표적인 1포스트 인버스 프로블럼으로 불립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 Y로부터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인 이미지 시스템 정보 X를 얻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버스 프로블럼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의 해가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한 해들이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포스 인버스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가능한 여러 가지 해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예시는 지금 아주 단순한 이 파란색 선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미지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이미지 커널, 블러링 커널은 가우시안 펑션, 시그마 값이 10인 가우시안 펑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둘 A 컨볼루션 X는 Y다라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이미지 X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적인 이미지 X는 당연히 신호가 지금 여기 나타나는 플랫한 파란 선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측정된 이미지에는 아무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 가우시안 커널과 컨볼루션을 통해서 연산된 결과를 보면 정확히 우리가 측정한 결과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답은 여기 나타나는 위에 있는 이미지 X이지만 역연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해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해들이 존재한다는, 가능한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픽셀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도를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자유도를 적절히 제거한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 X와 같은 이러한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디컴포지션 방법을 최상도 이미지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APAC과 기존의 디컴포지션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디컴포지션 프로그램은 그 변수가 각 픽셀이 가지고 있는 인텐시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텐시티가 이렇게 오브젝트에 대해서 주어지고 난 다음에 주위에 있는 다른 픽셀들도 여전히 자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텐시티 값,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의 인텐시티 값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APAC 같은 경우는 변수가 각각의 포인트 에미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 에미터들을 그 적절한 위치에 위치시키고 나면 더 이상의 남는 에미터가 없기 때문에 그 정해진 물체 바깥쪽에 있는 픽셀들은 더 이상의 인텐시티를 가질 수 있는 자유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APAC과 기존의 디컴포지션 방법이 나타내는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되고, 이 APAC을 이용해서 극단적으로 아티팩트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바이브레이션 마이크로스코피, 즉 레이블링 없이 그 각각의 분자의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나타나는 시그널로 이미징을 할 수 있는 바이브레이션 마이크로스코피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라만 스캐터링 마이크로스코피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라만 스캐터링 마이크로스코피는 기본적으로 가시광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산란광들은 쪼여준 빛, 인시던트 라이트와 동일한 파장 빛을 산란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양의 빛이 이제 다른 파장의 빛으로
산란되게 되고 이 신호들을 우리는 라만 스캐터링 혹은 인일래스틱 스캐터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얼마만큼의 에너지 시프트가 발생하느냐는 정확하게 그 산란광을 일으킨 분자의 바이브레이션 모드의 에너지 차이로 정의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 차이가 이러한 라만 스펙트럼을 형태를 정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라만 스펙트럼의 형태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 어떤 분자가 그 위치에 존재하느냐, 어떤 분자가 얼마만큼 섞여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의 예로 들자면 지금 보여지는 이 라이신 분자의 경우 라이신의 CH 바이브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약 2880 인버스 센티미터 정도의 에너지로 나타난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라만시프트 여기 지금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라만시프트로 나타나게 되고, 그 외에 다른 종류의 CH 바이브레이션 시그널 또한 여기 나타나는 CH 바이브레이션 리전 내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바이오모레큘들이 가지고 있는 시그널, 특히 에마이드 본드 시그널, 포스페이트 바이브레이션, 프로틴 세컨더리 스트럭처의 바이브레이션 시그널의 경우 주로 핑거프린트 리전이라고 불리는 낮은 에너지 영역에 낮은 웨이브 넘버 영역에서 이제 신호가 검출되게 되고, 특이한 점은 셀 사일런트 리전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약 1800 인버스 센티미터부터 2700 인버스 센티미터 범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인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바이오 샘플에서는 아무런 신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만 스캐터링의 가장 큰 장점은 레이블링 없이 각 분자의 보유한 구조적인 정보를 표현하기 때문에 레이블링 없이 다양한 종류의 분자를 이미징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가장 아주 낮은 시그널 신호대 잡음비로 이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산란광들이 레일리 스캐터링으로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신호만을 나타나게 되고, 이 신호를 어떻게 증폭시키느냐 하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풀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종류의 논리니어 마이크로스코피 테크닉들이 개발이 되게 되었고, 그 중에 뭐 서스 혹은 칼스 등등이 있지만 최근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스티뮬레이티드 라만 스캐터링을 이 연구에서는 스티뮬레이티드 라만 스캐터링, 즉 SRS 마이크로스코피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을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은 어떤 분자를 익사이테이션 할 때 사용됐던 에너지에 해당하는 포톤과 동일한 포톤을 쪼여주는 경우 익사이티드 몰레큘의 에미션을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동일한 과정을 라만 스캐터링에 적용하게 되면 컴퓨팅을 이용해서 버추얼 스테이트로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그 다음 다른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다른 레벨의 바이브레이션을 스테이트로 전이시키는 이런 과정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결과 값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라만 스캐터링에 해당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시그널을 약 10의 8승배 정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마이크로스코피에 처음 적용한 것은 2009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리얼타임 이미징이 가능하게 됐고, 이 연구에서 이 방법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SRS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라만 스캐터링 혹은 스판테니어스 라만 스캐터링이라고 부르는 기존의 라만 스펙트럼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스펙트럼 기존의 스펙트럼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떤 분자가 얼마만큼 그각 위치에 존재하는가 등을 이미징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셀 사일런트 리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H 바이브레이션 시그널에서 이거 네, 만약에 여기 수소 분자를 수소 원자를 듀테리움으로 치환시키는 경우에 바이브레이셔널 모드의 에너지가 변환하게 되는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그 변환된 에너지는 정확히 셀 사이런트 리전에서 측정이 되게 되며 어, 따라 그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듀테리움 레이블 몰레큘과 일반적인 바이오 몰레큘의 바이브레이션 시그널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듀테리움 레이블 몰레큘, 즉 CD 바이브레이션 시그널의 위치가 정확히 셀 사이런트 리전에 있기 때문에 레이블드 몰레큘이 양이 적어도 아주 세밀하게 검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메타볼릭 패스웨이 이미징에 적용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헤비워터를 동물 또는 세포에 제공을 하는 경우 각각의 동물과 세포들이 그 헤비워터를 섭취하고 그 헤비워터에 있는 듀테리움은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통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프로틴 리피드로 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듀테리움을 가지고 있는 프로틴, 리피드, DNA 등등은 우리가 헤비워터를 제공한 뒤에 발생한 생성된 바이오몰리큘이다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CD 시그널과 CH 바이브레이션 시그널 간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프로틴을 생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각의 세포 또는 동물들의 메타볼릭 패스웨이, 메타볼릭 액티비티를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2SRS라고 부르고 이 방법은 2018년에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 즉 SRS와 2SRS 그리고 형광현미경을 한 셋업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펌프빔과 스톡스빔 두 개의 레이저로 구성된 이와 같은 셋업을 구현했습니다. 펌프빔의 웨이브랭스를 조정해서 형광현미경, 멀티포톤 플로러센스 이미지를 측정을 할 수 있고 이 셋업의 원리를 이용해서 SRS 또는 듀테리움 레이블링 컨셉을 이용해서 또 SRS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이미지를 A팟을 이용해서 초해상도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미징 및 이미지 분석 컨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휴먼 레티나 샘플의 라만 이미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먼 레티나 샘플에 나타난 프로테인의 분포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일반적인 디프렉션 리미티, 즉 저해상도의 SRS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A팟을 이용해서 초해상도 이미지로 구현한 것이 오른쪽의 이미지입니다. 해상도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작은 로드셀에 해당하는 부분을 줌해서 비교를 한 결과 각각의 로드셀이 가지고 있는 아우터 멤브레인 구조를 아우터 멤브레인과 내부의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로 같은 방법으로 프로틴과 리피드에 대한 채널의 이미지를 싱글셀에 대한 프로틴과 리피드에 대한 이미지를 측정을 하고 이 셀에 레이블링된 마이토레드 플로로포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마이토콘드리아의 분포를 측정하였습니다. 즉, 마이토콘드리아 이미지는 형광 이미지고 프로틴과 리피드의 이미지는
SRS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디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초해상도로 바꾼 경우 아래와 같은 초해상도 이미지로 변환되겠습니다.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겹쳐진 이미지를 비교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프로틴과 리피드 마이토레드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프로틴이 많고 어느 부분이 리피드가 많고 어느 부분이 정확한 마이토콘드리아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인지 구분이 되기 힘든 구조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컴포지션 이후에는 그 차이가 명확하게 깔끔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정확하게 이제 두 SRS에 적용해서 메타볼릭 액티비티를 측정한 결과 여기 3차원 싱글셀 이미지의 경우는 올드 리피드, 즉 오래된 리피드의 일반적인 리피드의 분포 그리고 새로 생겨난 리피드의 분포 간의 비율을 이용해서 어느 쪽에 더 많은 리피드가 생성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디컨볼루션 전에는 대강의 어느 정도 부피에서 어느 정도로 분포해 있느냐를 강한 오버랩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낮은 해상도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디컨볼루션 이후에는 정확하게 작은 나노미터 사이즈의 리피드 드랍플릿이 시각적으로 분리가 되고 각각의 리피드 드랍플릿들이 가지고 있는 CD 바이브레이션 시그널 혹은 그러니까 새롭게 생겨난 리피드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꼭 오래된 리피드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등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3차원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초파리의 대사작용에 대한 연구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드로소필라 라베 브레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 경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먹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이미지를 비교했습니다. 일반적인 먹이를 제공한 경우가 아래에 있는 이미지 쓰시되겠고, 3배 많은 글루코즈를 제공하였을 경우, 대사작용, 리피드 에너볼리신 패스웨이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과량의 글루코즈를 제공한 경우 리피드 합성이 상당히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그 리피드 드랍플릿의 크기 또는 각각의 리피드 드랍플릿이 가지고 있는 새롭게 생겨난 리피드 몰큐의 양을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새롭게 생겨난 리피드들이 많은 양의 글루코즈를 제공했을 경우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리피드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속에서도 얼마만큼의 헤테로지니티가 존재하는지 등등을 나노스코픽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SRS를 제외한 A파 자체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A파와 기존에 대중화되어 있는 초해상도 인미경인 스톰 간의 성능 차이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A팟은 이 둘 사이의 비교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에 측정되어 있던 스톰 이미지셋을 활용을 하고 그 이미지는 정확히 마우스 히포캠퍼럴 기론의 membrane associated periodic skeleton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 구조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16,500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톰 이미지 셋을 평균 내서 한 이미지로 변환한 다음 그 이미지를 A팟으로 초해상도로 구현을 하고 스톰 이미지 경우에는 16,500프레임에 해당하는 각각의 싱글 몰리큘
포지션, 싱글 몰리큘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를 정의를 하고 그것들을 재조합한 기존의 스톰 분석 방법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두 가지 결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피리어딕 스켈레톤, 멤브레인 어소시에이티드 피리어딕 스켈레톤의 구조적인 특성이 정확하게 나타난 비교된 묘사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자면 에이팟의 경우에 사실 스톰의 경우에는 아주 낮은 밀도의 형광 분자들이 있는 위치에 대해서만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은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스톰을 이제 적용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고 반대로 에이팟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이제 특화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이제 이 밝은 부분에 한 프레임만 뽑아내서 분석한 결과 똑같이 약 170 나노, 여기에 176나노 되는데 186나노에 해당하는 피리어딕 스켈레톤 스트럭처가 그대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 이 슬라이드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충분한 양의 형광분자가 레이블링 된 경우에 에이팟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스코피 테크닉의 템포럴 레졸루션을 16,500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는 특성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이팟의 활용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것은 그냥 디컴포지션 방법이기 때문에 SRS와 관계없이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현미경뿐만이 아니라 망원경 또는 또 다른 종류의 현미경인 AFM 혹은 페이즈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 혹은 다른 메디컬 이미징 테크닉 또는 일반적인 카메라 장비에도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약하자면 어, 에이팟과 에이팟을 이용한 초해상도 SRS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해서 티슈에 분포하는 그 티슈의 나노포크한 스트럭처를 잘 표현을 할 수 있고 여러 다양한 분자의 분포, 다양한 채널의 이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초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메타볼릭 이미징과 메타볼릭 이미징에 적용을 하여 여러 가지 헤테로지니티 혹은 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들이 어떻게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된 메타볼릭 액티비티에 연결이 되는가 등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외에 노화에 관련된 메타볼릭 액티비티 변화도 최근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지원해 주신 지도 교수님 그리고 이, 이 연구실의 그룹 멤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